네, 목요일인 오늘은 경제에 대한 이슈들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어떤 경제 이슈 이야기를 하게 될지 먼저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제입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 최악의 리스크 톱10에 대해서 저희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리스크를 또 잘 피해가야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올해는 이벤트가 좀 있죠. 대표님 어떤 내용들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이제 굉장히 그렇죠. 많은 이슈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총선이 앞으로의 어떤 이후의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조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지금 눈앞에 선거를 두고 있는 대만이라던가 혹은 EU에서는 집행부가 바뀌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매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증시에서의 탑 10 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올해 증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인하를 했는데 이 자금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며 그럼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먼저 잡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올해 2024년에 이제 탑 10이라고 해서 제가 10가지의 최악의 리스크를 좀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피셜이 아니라 개인적인 저의 어떤 소견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정치 컨설팅을 하는 업체 유라시아 그룹에서 제공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위부터 이제 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당장에 조금 거론이 되는 거라면은 미국에 지금 현재 있는 PC,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소통들, 그리고 엘니뇨,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또 환경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한파가 오고 또 중국도 한파나 미국도 이런 어떤 폭설 피해, 토네이도 피해가 많아지고 있죠.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내려가지 않았을 때 대비를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는 자원 광물, 그러니까 광물 전쟁인 즉 자원 민족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상위의 5개를 좀 거론드린다면은 중국이 경제 회복이 과연 될 것이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 글로벌적인 안보 위협을 강하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위가 우크라이나 분단이 있습니다. 3위가 우크라이나 분단이고요. 과연 이 우크라이나 분단이 조기에 종식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사실 작년부터 거론이 됐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번에 상원과 하원을 거쳐서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미국과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우방국인 우크라이나가 맞는 걸 보고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본력 싸움이 되다 보면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쉽게 이기지는 못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외교적인 문화들이 빨리 종식이 된다는 거죠. 2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문제입니다. 자, 미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가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이 지금 포기를 한 상태지만 오히려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이란 지역에서의 무장 세력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전쟁이 확전될 경우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여파를 고스란히 또 중동 지역과 그리고 각국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위가 결국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1위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지난 150년 동안의 민주주의가 성장을 해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가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지만은 150년 만에 이런 최악의 민주주의 형태, 그러니까 서로를 신랄하고 비방하며 헐뜯는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만큼 양당의 후보들에 대한 적합성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양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최근에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트럼프를 비롯해서 공화당과 친화적인 인물이 당선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즉 이런 여러 가지 양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증시는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미국 대선 기간이 있는 기간에는 통상 연에 13% 정도 미국 증시가 항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거는 증시가 상승은 할 건데 과연 이 증시가 상승하는 원인이 실적이냐?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올라가죠. 그러면 양대 후보가 모두 다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이 어딘가를 보니까 첫 번째는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AI 시장.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AI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냉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입니다. 즉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전기, 전선 그리고 뭐 계측 장비 이런 쪽까지도 지금 폭을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은 건설 업종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위기가 오게 되면서 여기에 침체가 굉장히 깊었는데 지금의 인프라 투자는 말 그대로 설비 투자입니다. 즉 통신, 그러니까 5G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수도 그리고 가스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양당 후보가 모두 겹치는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초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은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리스크들을 저희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위권만 좀 말씀을 드리면 2위와 3위가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였고요. 1위가 바로 미국 대선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 대선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생긴 건데 2위와 3위가 지정학적 리스크던데 사실 이런 전쟁 같은 것들은 좀 시장에는 제한적인 여파다 이렇게 보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저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를 봤을 때 3개월을 지속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토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왜? 그만큼 우리는 우방국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억제력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억지력은 싸울 의지를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였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냉철한 현실로 봤을 때 이런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탈출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정학적 문제가 결국은 또 외교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외교적 포지션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현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 지역 전쟁보다도 훨씬 더 순위가 좀 낮아진 원인도 바로 이번 대선에서의 가두된 초점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미국 대선에 의한 투자 전략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이 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를 이용한 투자 전략 종목으로 주신다면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AI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제공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김민준 전문가께서 네이버를 비롯해서 좋은 네. 종목들을 많이 거론을 해주셔서 저는 인프라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소개드릴 종목은 좀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사실 현대 일렉트릭 하면은 작년에 거의 쥐고만 있어도 무조건 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역대 네. 최저의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현대 일렉트릭도 어떻게 보면 전기 전선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주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인프라 설비 쪽은 사실 매출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 한 번 전선이 깔릴 때면은 그만큼의 어떤 산업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제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시즌이 올 수밖에 없었죠. 통상 변압기의 수명이 약 30년 정도 쓰면은 더 이상 이제 이용 가치가 상당 부분 절감되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주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약 24년에서 25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선이 되면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 설비 시장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즉 설비 시장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게 된다는 거죠. 근로자 고용이 활성화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소비가 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제조업을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이 설비를 설치하는 미국 건설 노동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인력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주가 커진다. 특히 작년 말에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변압기 공급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데 앞서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AI 대전, AI 냉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기에 대한 발열이라든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 매출은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도 여기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 수주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좋은 종목인 거는 주가가 이미 증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은 피크아웃 우려감이라든지 이미 수주된 부분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됐다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지금은 미국의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만 보고 갔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보유율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연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보유율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14%, 15%가 14%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오늘 기준을 말씀을 드려도 이미 지금 2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만큼 인프라 설비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정책 관련 기대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선 14일 전후로 해서 매도를 이제 하셔야 된다. 오히려 현금화를 하시고 이후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변경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한참 남았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첫 번째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작년에 좋을 것이다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공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실적들이 이제 올해로 좀 연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하면은 대표적인 건설 중에서도 우리가 플랜트 산업, 특히 화공 플랜트 쪽이 이제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우디 아람코에서 이제 파델 가스정 확장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 수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안부 석유화학 플랜트 쪽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있는 LNG 플랜트까지도 지금 확장 준비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에 나왔어야 될 수주들이 왜 그러면 작년에 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작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이 되고 난 과정으로서 접근이 될 수 있었는데 종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동 전쟁까지 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국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과 그리고 지금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주목해 보신다면은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의 양자의 갈등 속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모백스를 또 같이 제시를 주시는데 현대모백스 물류자동화 쪽 아닌가요? 이쪽도 대선에 대한 소외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모백스가 사실 이제 현대엘리베이에서 이제 우리가 물류사업 부문에서 이제 출자를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회사가 현대모백스인데 최근에도 이제 뭐 한국 타이어 공장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에도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설비들을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로봇 섹터가 워낙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로봇을 우리가 이제 민용 그리고 상용 로봇에 중점을 좀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뭐 AVM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행 로봇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봇을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호황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로봇이 이제 직접 드릴과 렌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면은 이거는 가내 수공업인가요? 공장제 수공업인가요? 자, 결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단일 제품에 대한 생산성 확대를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잡고자 하는 업종이 무엇이냐? 제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연히 알짜내는 반도체를 빨리 당겨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대만에 대한 대선도 굉장히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류체인 쪽을 잡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서 현대리베이는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한국 타이어도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지난 8월에 이제 테네시에도 공장을 좀 증설을 한 바 있는데 이게 2026년에 이제 정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기업은 앞으로 올해 당장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수주 기간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모백스까지 함께 체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볼게요. 두산밥켓인데요. 두산밥켓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두산밥켓이 최근에 이제 두산 산업 차량을 이제 두산밥켓 코리아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경영 혁신을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강화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경영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완곡하게 희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두산밥켓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된 격입니다. 특히 두산밥켓은 국내 매출보다는 미국향 매출이 사실상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만약 이제 내가 두산밥켓을 조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벤치마크로 삼아야 될 기업이 바로 미국의 캐터필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현대건설기계 혹은 뭐 현대인프라코어를 굉장히 많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두산밥켓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향 매출 그리고 유럽향 매출을 지금 확장을 하하고 있고요. 하비파머라고 해서 우리가 취미로 우리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게 워낙 토지가 넓기 때문에 뭐 GMP 장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트랙터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이런 매출이 좀 조정을 받는데 다시 산업 차량으로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CES 2024에서도 무인 전기 굴절식 트랙터, 그러니까 AT450X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이 이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건설업이라든가 혹은 중장비 업체에서는 사실상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두산밥켓이 이런 시점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공략을 해나갔다는 점, 더불어서 두산 산업차량까지 합병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변모를 보이기 위한 준비가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터필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잘 가고 있고 네. 계속 차트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마켓은 좀 눌려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약간 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오히려 이제 두산마켓이 지난 7월부터 해서 하락을 했던 원인은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하비 파머 시장이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즉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팬데믹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간다. 그럼 농사나 짓지 뭐 이런 농담 삼아 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였겠지만은 네. 지금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장의 제품들이 먼저 팔렸기 때문에 캐파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캐터필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표적인 중장비 업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두산마켓은 상대적으로 거래 면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환율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미국 내에서의 직접 수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왔지만 오히려 저는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목표가도 고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밥캔 역시나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투자 전략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올해 가장 큰 리스크 1위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전략을 이용해서 저희는 오히려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오늘 제시된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무벡스 마지막으로 두산밥켓까지 함께 연결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경제 이슈 함께 다뤄봤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